오늘은 즐거운 후반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우리 번님들 앞자리에 있는 종이에다가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꿈을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꿈은 무엇이고 이룬 꿈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보시겠어요? 꿈, 어렸을 때 꿈 천천히 생각날 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커다란 타이틀 하나는 뭐냐? 버킷리스트를 적어보세요. 버킷리스트, 내가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그래서 버킷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루어진 버킷리스트, 그 다음에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 이렇게 나눠서 적어보시면 되겠어요. 뭐 제출하는 거 아니고 우리 번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삶을 결산해 보는 거예요. 중간 결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삶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퇴직하기 전은 전반생, 퇴직 후는 후반생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전반생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요. 특히 가족을 이루고 살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희생하면서 자녀들의 삶을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전반생이죠. 돈을 벌어서, 그러니까는 남편은 돈을 벌고 아내, 그러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낳아서 키우고 그다음에 교육시키고 이렇게 전반생에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생은 좀 더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근데 후반생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도 돼요. 대개 그 나이가 60 안팎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없어졌다 그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70세라고 하거든요, 정년이.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뭐 60세라 그러는데 뭐 개인 기업체는 60세는 뭐 어마무시한 거고, 오히려 뭐 50도 안 돼가지고 퇴직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뭐 아주 힘들어하고, 뭐 요새는 뭐 직업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교사로다가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몇 가지를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2잡, 3잡 이래야지 뭐 먹고 산다. 사람은 문화를 즐기는 존재이죠. 그다음에 하루를 살아도 재미있게, 그다음에 전반생과 후반생, 그다음에 즐거운 후반생, 배움이 이어지면 기회가 이어진다. 압구정 날라리, 시니어 생활 이렇게 즐기자. 이런 순서로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번님들이 그동안에 적은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내가 어렸을 때 꾸은 꿈, 이루어진 꿈, 이루지 못한 꿈.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번님들, 제 얼굴을 봐주시겠어요? 욕심이 많아 보여요? 별로 없어 보여요? 많아 보여요. 어디를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한 가지가 아니라 4가지였어요. 선생님, 패션 디자이너, 발레리나, 피아니스트. 근데 이거 봐보세요. 다 화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밥도 잘 못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에 둘째 딸이 꿈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 집은 뭐 하나도 서포트를 해줄 여력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는 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뭐라 그럴까, 제가 이제
돈이 없어서 중학교도 못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서든야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생들이 그 운영하는 야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 야학교를 다닌 것이 저한테는 뭐 신의 한 수라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갈 때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부모님이 나한테 신뢰감을 줘야 돼요. 부모님을 제일 먼저 믿잖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믿고서 자라야 되는데 저는 좀 그러질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를 하셨어. 그래서 언니를 저보다 좀 더 사랑을 해가지고서는 제가 거기에 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렇게 더 예민한 애들은 더 상처를 받고 좀 그렇지 못한 애들은 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언니가 아버지 책 사야 되니까 돈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니한테 돈을 주시면서 저한테도 너도 사야 되지? 그러면서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됐다.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아버지 저는 됐어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으로 사면 돼요. 저는 안 주셔도 돼요. 그러고서 아버지 입만 쳐다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도대체 애다운 맛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어때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그 애가 4학년이었는데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상처를 받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아버지 입만 바라봤거든. 근데 제가 기대한 거는 뭘까요? 아, 우리 애란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상처를.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기들한테 상처 없이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는. 네, 이분이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그 당시에 본인이 솔직한 마음으로 예.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했던 거냐 아니냐. 그 말씀. 6년 4년 치고 너무 굉장히 어른스러운 말이군요. 저는 아버지 제가 모아둔 돈으로 하면은 아버지 돈을 아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칭찬하고 싶어서 내가 또 칭찬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중적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뒷마당에 가서 정말 눈이 퉁퉁 붓도록 엉엉 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것을 이제 포기했어. 아버지는 포기하고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 저는 학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학교 그 선생님들만 따라다녔어요. 제 눈은 하루 종일 선생님 바라기가 돼서 하루 종일 선생님만 따라다녔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 박장순 선생님이 저를 가장 사랑해 주셨고 그 다음에 4학년 때 그 담임 선생님이 이제 우리 동네에 가정 방문을 오신다는 그런 정보를 제가 들었어. 그래서 얼른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대문 앞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안진방에 책상을 거기다 놓고 교과서하고 노트하고 저 연필 갖다 놓고서 공부하는 척 했어요. 선생님이 드디어 우리 집에 오셨어. 그러면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우리 애란이 참 착하구나. 얘들아 우리 박수 쳐주자. 애들이 여러 명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박수 쳐주라면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유치한 짓이에요.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짓인데도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선생님을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에 제 글을 타고 들어와서 저한테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셔요. 60년 전에 제가 11살 때 담임 선생님이 제 글을 보고 여기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 와서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고 계셔요. 그래서 글은 절대적으로 솔직하게 써야 돼요.
이게 뭐 거짓으로 했다 그러면 단박에 들통나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반생에 어렸을 때 꿈이, 신선생님 꿈이 뭐였어요?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신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 다음에는 이유경 선생님. 저는 사실은 어릴 적에 집안 내력으로 그렇게 저도 큰 꿈보다는 그냥 항상 그냥 나는 이 다음에 크면 현모가 양처가 돼야지 하고는 그러셨구나. 네. 그런데 우리 대학교 들어갈 때 사실은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서 그때는 스튜어디스는 정대학밖에 없었거든요. 아, 근데 그렇군요. 또 집안에서 막 반대하면서 네가 왜 글로 가냐 막 해서 그래서 또 못 가고 그냥 대학을 갔는데 제가 무용을 했었는데 무용을 잘 못하니까 체육대학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3학년 때 체육대학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졸업을 하면서 어느 날 졸업하니까 여군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여군을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어린 마음에 여군이 될까 했는데 또 아버지가 반대를 하면서 네가 무슨 여군이 되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꿈은 하나도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해보면 이루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요, 예. 저도 보기에 단순하게 살아왔는데요. 단순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두 분 다 서울대 나오셨는데, 6.25 때 고향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하시더라고요. 대우를 많이 받아요.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나도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아, 선생님도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네. 예, 그러셨군요. 선생님은 안 되고,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3대 나와서. 아, 그러셨군요. 거기서 연수원에서 선생님을 좀 해봤어요, 3년간. 아, 예, 예. 그러셨구나. 네. 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용조사라는 걸 가르쳤는데, 그게 재무제표 분석하고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연말 시간 되면 여기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오케이. 재무제표 분석하고. 선생님은 다음 그 선생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연말에. 예. 우리 나는 정의사님. 어릴 때 꿈을 말하라고 했는데 정말 저 꿈은 아주 특별합니다. 예. 저희 아주 시골 벽촌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진 한학가예요. 향교 출입하고 훈장이었어요. 사서삼가 이렇게 저녁에 재활하면서 여는 분이었기 때문에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 그래서 언니가 셋인데 첫째 언니, 둘째 언니는 국민학교 문턱도 안 넘었고 어떻게 셋째 언니는 국민학교 문턱 넘었는데 다시 빼다가 양재학원 보내. 근데 아들들은 다 학교로 갔어요. 그래서 나의 오로지 꿈은 중학교 진학하는 거였어. 근데 저는 중학교 진학을 했으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 꿈은 중학교 진학이 꿈이었고 중학교를 가게 됐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합격하고 돈을 내고 나서 한 달 동안 밤마다 중학교 가방 그때는 책보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그렇지, 시골에서는. 책보 메웠지. 그러니까 이제 가방 들고 학교 다닐 꿈을 한 달 동안 꿨어. 그러셨군요. 그래서 꿈을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그래가지고 경기여고에서 서울대학교를 나왔으니. 그러니까. 그 중학교가 없었으면 이제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그걸 잘했게. 이끌어준 게 오빠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도 오빠가 있어서 좋았는데. 그러니까 하나 더 빠졌어요. 아버지가 5학년 때 돌아가셨어. 저런. 그래서 오빠가 끌어서 중학교로 갔고 아버지가 계셨더라면 난 중학교 못 가. 특별한 경우예요. 저는. 특별한 경우네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뭐 선생님은 고사하고 중학교도 못 갔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만난 분들이 그 서울대학교 농가대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들한테 정말 헌신과 희생으로다가 우리들을 공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학교를 지어주셨어. 학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부지를 사고 학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책걸상도 당신들이 손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목공실에서 농대 목공실에서 손수 만들어 주시고 전기도 끌어와 주시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죠. 그리고 소풍 가는 날은 얘가 다리를 절어 골수염으로다 다리를 저는 애인데 걔는
몇 걸음 걷고서는 쉬어야 돼. 또 몇 걸음 걷고서는 쉬어야 돼. 그러니까 뭐 소풍을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애를 우리 국사 선생님이 업어서 소풍을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셨어요. 거기가 한 20리길을 될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몸이 튼튼하냐? 아니에요. 이게 배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니셔. 그 다음에 이 시계가 무거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올리고 허리춤을 맨날 이렇게 올리셔. 이게 내려오니까. 그렇게 뱃살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렇게 마르신 분인데 그거는 제자 사랑인 거죠. 그 다음에 소풍날 비가 와가지고서는 우리들이 이게 농물이 다 넘쳐 흘러가지고서는 길을 우이르다가 흘러가니까 우리들이 걷지를 못해. 그리고 바라보고만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구두를 벗고 운동화를 벗고 양말을 벗고 그 길을 하나하나 건너서 우리들을 건네주셨어요. 그럼 난 기다리고 있었지. 그때는 나는 계속 선생님이 끝까지 내버려도 그래서 내 차례가 언제 올래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맨 나중에 선생님이 나만 남았어. 나한테 오시더니 야 임마 너무 크니까 그냥 건너가. 여기 근데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그냥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얼굴이 빨개. 선생님은 20살이야. 나는 16살이야. 4살 차이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기에는 내가 너무 가련한 처녀였던 거야. 부끄러워서 선생님이 그냥 얼굴이 빨개져. 나는 나대로 그냥 귓볼이 빨개져가지고 있는데 속으로 선생님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그러시는 게 어딨어요. 그러면서도 그 선생님이 부끄러워서 나를 업지 못한다는 걸 또 내가 이해를 했어. 야학교를 짓는데 그때가 11월 달이었어요. 봄서부터 야학교를 짓는데 학생들이 맨날 공부만 하던 학생들이 야학교를 그 야학교 부지를 한 50평 사가지고선요. 그거 야학교를 짓는데 무슨 그 험한 일을 해봤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맨날 그 작업복에다 워커를 신고 와서 그 일을 하셨어요. 야학교를 짓는데 뭐 지금보다 더 이제는 날이 가가지고서는 11월 말쯤 됐어요. 근데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오는데 선생님들하고 여학생들하고 같이 그 야학교를 짓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춥죠. 그 다음에 뭘 안 먹었으니까 배는 고파. 배는 고프지, 날은 춥지, 일은 고되지. 근데 우리들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또 집에 갈 때도 항상 무엇을 했냐? 노래를 불렀어요. 뭐 포스터의 수완이 강이라든가 아름다운 꿈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뭐 가고파라든가 뭐 옛동산에 올라 이런 노래를 선생님들하고 우리들하고 거기가 연습님이니까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연습님이거든요. 거기를 지나갈 때 쭉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다녔거든요. 근데 그날도 어떤 애가 즐거운 곳에서는 이러고서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 서등여학 교가였어요. 이게 보통의 학교에서는 이 교가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서등여학교는 그야말로 사랑의 학교이기 때문에 이 노래가 너무 잘 어울리고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뭔가 아주 가슴에 뜨거운 걸 느껴가면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선생님들하고 우리들하고 다 작업을 하면서 같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부르다 보니까는 배는 고파, 날은 추워, 일은 고대. 그러니까 뭔가 비감한 심정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대개 대학교 1,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19, 20살이야. 우리들은 14, 15, 16. 저는 17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우리 국어 선생님은 1살 더 먹었어요. 1살 더 먹은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6살에 초등학교 들어간 거죠. 그 어린 19, 20살 먹은 대학생들하고 14살서부터 17살 먹은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그냥 같이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눈물하고 그 빗물하고 그냥 얼굴이 범벅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 해 1965년도 12월 5일 날 낙성식을 했어요. 서빙여학교.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이병희 씨도 오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한인규 교수님, 뭐 강성 교수님, 이렇게 교수님들이 몇 분 오셔서 같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시고, 동네 어르신들도 와서 축하를 해주시고,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선생님들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결심한 것이, 그래, 언젠가는 이 얘기를 반드시 책으로 써서 세상에 널리 알릴 거야,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꿈이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밥도 못 먹는 집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도 못 갔어요. 그러고서는 야학교를 졸업했는데, 17살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는 날도 정말 너무너무 울었어요. 이 선생님들하고 우리들이 방학 때만 되면은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우리들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조금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혼을 뺏겼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괴테는 그 파우스트에서 그 파우스트 박사가 자기 청춘을 찾기 위해서, 청춘을 갖기 위해서 영혼을 팔았다고 했어요. 악마한테, 파우스트 박사가. 근데 우리들은 선생님들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들 영혼을 선생님들한테 바쳤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제가 그때 회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냥 조금 송사를 뭐라 그럴까, 읽다가는 울고 거의 그냥 눈물로다가 그렇게 해서 야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그 다음에 들어간 데가 그 방직 공장이었어요. 근데 방직 공장을 다녔는데 이게 도무지 자존심이 용납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아주 중대한 결심을 하죠. 그때 내가 길을 걸으면서 되뇌인 것이 뭐냐, 햄릿의,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에 나온 투비, 와나 투비,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원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아주 그냥 머리가 깨지도록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기로 마음먹어. 그랬다가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그토록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한테 뭔가 내 마음을 표시하고 죽어도 죽어야 돼. 그래서 내 손으로 꽃을 만들었어요. 내가 바느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느질로다가 하나하나 장미꽃을 이렇게 가위로 오려가지고서는 짜투리 헝겊을 얻어가지고서는 양장점에서 그거를 가위로 큰 거, 작은 거, 뭐 중간 거 이렇게 몇 겹을 해가지고선 바느질을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만들어서 1968년 18살에 선생님들 가슴에 달아드렸는데, 선생님들이 고맙다 그러시는데, 나는 이제 내 심정이 어떻겠어. 이제 이 선생님들 마지막이야. 선생님들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 영원히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집에 와서 이제 약을 먹은 거지. 그동안에 모아놨던 그 수면제, 잠이 안 온다 그래서 수면제를 몇십 개, 한 50개를 모아놓은 거를 찬물 한번 들이키고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근데 이틀 만에 깨나더라고. 나는 그 힘든 결심을 했는데 이틀 만에 깨났어. 근데 너무 싫더라고. 왜 다시 살아난 거야. 나 그 얼마나 힘들게 결심을 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좋은 세상 못 보고 죽었으면 얼마나 억울할 뻔했어. 그렇게 해서 살아났는데, 다시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아무런 의욕이 없어. 다시 찾아간 곳이 서든여학교예요. 근데 거기 선생님들이 낮에 계시더라고.
내가 살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내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더라고. 어떤 선생님은 나를 하숙집에 데려가서 날 감독하셔. 다시 나쁜만 먹지 않도록 밥도 주시면서.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은 나를 백화점에 저기를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취직을 해서 이제는 다시 백화점 점원이 돼서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백화점 점원으로 다니고 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 일반 직원으로도 다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잊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다시 공부를 해서 교사 자격 시험을 보게 된 거죠. 19살에 일단 19살에 고입 자격 검정고시를 봤어. 그 다음에 29살에 교사 자격 시험을 봤어요.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교과서를 보고 노트를 보고 저는 일체 덮어놨어. 책상 속에다 딴 사람들 보면 부끄러우니까 책상 속에다 손 모으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잘하신 것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들은 모두 교회로 인도를 하셨어요. 세상은 험하고 악하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절대로 나쁜 길로 가면 안 된다 하시고서 인도를 하고 가셨어. 그래서 이제 제가 19살에 그 세례를 받았는데 그 시험 볼 적에 그 두 시험 19살에 고입 자격 검정고시 29살에 교사 자격 시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저 이 시험 떨어지면 안 돼요. 꼭 붙도록 해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저 정말 자신 없었어요. 자신 없었는데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신앙 간증하면 뭐 누구보다 못지 않겠죠? 지금 젊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등학교도 그냥 가는 줄 알고 대학교도 그냥 가는 줄 아는데 전 아니라고요. 20살에 겨우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학비가 없어서 도중에 그만둘까 봐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면서 그걸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 졸업식 때도 또 제가 엄청 울었던 거죠. 그래서 고입 자격 검정고시 봐서도 제가 아주 너무 눈물을 흘렸어. 너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29살에 교사 자격 시험 봐서 합격했을 적에는 집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눈물을 거기서 좀 흘리고서는 그걸 꾹 참고 버스를 타고 와서 집에 와서 벽에 걸려있는 예수님 사진을 보고 빨리 또 말해야지.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돼. 그 주문을 외워주세요. 그래서는 벽에 걸린 예수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감사기도 드렸어요. 이젠 됐어.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의 그 꿈, 정말 이건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정말 너무 감사했는데 뭐 사범대 나와가지고 교사 된 사람들은 뭐 당연히 뭐 그 코스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얻어지는 건 줄 아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한테 좀 더 좋은 교육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교육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정의하는 교육은 사람의 마음밭을 가꿔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교육을 하신 분들이 바로 서든야학 선생님들이었어요. 저의 롤 모델이죠. 그래서 서든야학 선생님들이 우리들한테 늘 시를 적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려주셨어요.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서 뭐 연극을 한다든가 음악회가 있다든가 우리들 다 데려가서 그거를 우리들한테 그 문화의 혜택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는 우리들한테 노래를 불러주시고 같이 또 노래를 부르고 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살았냐, 우리의 그 교육 목표가
우리나라, 우리 것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시야 음악을 생활화하자. 이런 것이 우리 교육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음악을 들려줬어요. 그 다음에 또 시를 낭송해 줬어요. 그래서는 이렇게 오늘은 뭐 흐린 날인데 이렇게 아주 맑은 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서정준 씨의 푸르른 날을 낭송했어요. 푸르른 날, 서정준.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피는데 눈이 내리면 어이하리여 봄이 또 오면 어이하리여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을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이렇게 봄에는 장목월 시인이 4월의 노래를 낭송해주고 가을에는 이렇게 푸르른 날을 낭송해줬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것이 눈물이 자꾸 나와서 저 아직도 이렇게 눈물 속에 살아요. 우리 애들이 듣다가는 선생님 또 온다 또 울어. 그러니까 울보야. 울보쟁이로 나는 아주 애들한테 낙이 찍혔어요. 우리 애들한테 맨 처음에 출석 부르기 전에 김춘수 시인의 꽃을 한 구절 낭송해줬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하고서 우리 애들 몇십 명 되는 애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 애들하고 눈을 맞췄어요. 그러고서 이제 수업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전태일의 얘기를 해줬어요. 전태일이가 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준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건진 정말 숭고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이죠.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1975년도에 제가 서울대학교 농가대학에 학생가장님의 비서로 근무할 때인데 그때는 서울대 학생이 유신헌법 철폐를 부르짖으면서 또 할복 자살을 했거든요. 그 사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특히 우리 여성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희생이 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 좀 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나만 잘 살면 그만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룬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으로 33년을 근무하고 60 명퇴를 했어요. 정퇴하면 나이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서 명퇴했어요. 꼼수를 쓴 거죠. 그리고서는 신난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된다. 그러고서는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대도시에서 살다가 퇴직하면 시골로 내려가는데 저는 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는 도시 성향의 여자야. 내가 좋아하는 게 왈츠고 탱고고
그 다음에 모델 워킹이고 뭐 패션 디자이너고, 근데 오페라 감상이고 발레 감상이고 이런 거를 평택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택에서 미리 알아봤어. 그래서 서울에다가 미리 거주지를 알아봐 놓고 2월 28일자 퇴직하면서 3월 10일자로 서울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나게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죠. 좋다! 지금부터는 패션 디자이너다! 그래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시작했어요. 강남 라사라 학원에 가서 패션 디자인 공부를 초급을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중급을 또 시작해서 공부를 해서 6개월 동안 패션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서울시 창업 스쿨에 가서 2개월 동안 또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꿨는데 이게 엄청난 레조오션이에요. 요새 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에 가면은 뭐 브라우스 하나에 10,000원, 15,000원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커트 하나가 25,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제가 브라우스를 만들려면은 이게 바느질은 좀 더 숙달된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못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맡겨서 만들면은 브라우스 하나에 몇십만 원이야. 그러니까는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그냥 뭐랄까 공식적인 패션 디자인은 포기하고 그냥 나만 멋지게 입자 이렇게 해서 가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남성협회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 모델 워킹도 하잖아요. 모델 워킹도 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감상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런 옷차림으로 가면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다 나 따라하기. 그래서 필요하시면 주문하세요. 그래서 주문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도 따라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재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꿨는데 안 돼. 이거 엄청난 레드오션이라 안 돼. 그래서는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냐? 발레 학원을 갔어요. 근데 다리가 찢어지냐고. 그리고서는 이게 발걸음을 걸으면은 사뿐사뿐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발짝 디디면 이거 무슨 고릴라 같아. 쿵 소리가 나.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이게 발레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싶은데도 발레, 뭐 모델 워킹 이런 거는 굉장히 그 음악이 경쾌하고 발레 할 때는 그 음악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서 발레를 하다 보니까는 또 내가 눈물 나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교직 생활을 중에도 어느 날 수업을 울면 안 돼. 짜장면을 해. 수업을 하고 교무실을 오다가 복도를 지나오다 보니까는 빨리 울면 안 돼. 짜장면은 돼.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짜장면은 돼. 그것도 잘 안 통하는 것 같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 짜장면 사야 돼. 울면 안 돼. 짜장면 사야 돼. 오케이. 그래서는 교무실을 가는 중간에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요. 제가 방직공장 여직공으로 있을 적에는 내가 내 동아의 세계에서 내가 공주님인데 내가 현실에서 여공이라는 게 자존심이 도무지 뭐 상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음을 기도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되니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 그 다음에 발레를 하다가도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이렇게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놀이터를 만들어 놨나요? 나만의 놀이터요? 네, 저는 네, 전 만들었습니다. 어디예요? 그 커뮤니티. 어? 커뮤니티. 커뮤니티. 네, 네. 저는요 어느 날 그 연금공단에서 메일이 오더라고요. KDB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참가해 보세요. 그래. 그래서 그거를 참가했더니 제가 8기예요. 시니어 브릿지 아카데미 8기로다 그거를 수료했는데
수료하니까 정 이사님이 날 포섭하더라고. 간첩 다니면서. 우리 여기 놀이터가 있는데 열로 오는 게 어때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갔더니 그 해에 저쪽에 천리코스모건을 같이 갔어요. 그 번님들하고. 근데 이게 상당히 이게 좋더라고요. 이게 친구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친구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어때요? 자기가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이것도 사회공헌 활동한다고 또 수고했다고 또 뭐 약간의 수고비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수고비도 나오고 이거 뭐 정말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예, 그렇게 해서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를 만난 것이 또 제 삶에서 아주 굉장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에서 어때요? 월요일에는 비콘 모임을 가지고서는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놀고 또 같이 밥 먹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요일에는 영화를 같이 보고서는 또 저녁에 저녁 먹고 헤어지고 또 이제 토요일에는 서울 둘레길 걷기를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당구 모임에는 또 당구 회원들이 모여서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니어들의 이상적인 놀이터가 바로 이 한국 시니어 블로거 협회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이 뭐라 그럴까 활동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게 수익 사업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우리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무시 못 하거든요. 예. 우리들이 다 한 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자꾸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좀 더 좋은 활동을 하면 좋겠죠? 아니 저도 예. 사실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협회에 와서 여기서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해야겠다 하고 한 거니까 사실은 저도 선생님처럼 여기가 먼저 지금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또 터닝 포인트가 된 네,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진 꿈이 선생님, 그 다음에 또 뭐냐 수필가가 됐어요. 근데 수필가는 제 옷차림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난해요, 튀어요. 키워요. 그러면 제가 튀고 싶어서 이렇게 입고 다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아니 전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다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편하고 무난한 걸 추구하죠. 저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저는 일단 예뻐야 돼. 개성이 있어야 돼. 멋져야 돼. 분위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옷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분이 미스 농계라 그러더라고요. 미스 농계 출신인데 굉장히 예쁘고 날씬하고 세련된 여자가 나는 이분이 그 뭐라 그럴까 아주 성공한 그 사업가의 사모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자신이 그 사업가더라고. 발명가고. 그래서 전주 지역에서 예향이라고 하는 그 한정식집을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주 뭐 전혀 CEO 같지 않은 그런 아주 곱고 예쁜 모습만 있더라고요. 이분이 또 친구 신청해가지고서는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튀는 옷차림으로 다니면은 이 아줌마들이 쫓아와. 그 옷 어디서 샀냐? 그 목걸이 어디서 샀냐? 이거는 어디서 샀냐? 그러면 주문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대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많이 수익을 올리는 패션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내 그 안목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나눠준다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어떤 선생님은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아주 질색을 해요. 자기만 하고 싶은 거야. 자기만 하고 싶어 해. 이거 굉장히 욕심장인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저도 옷을 너무 좋아해서 어떤 사람이 입은 것이 예쁘면은 그거 입고 싶어서 안달이나. 근데 그분이 미술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입은 옷이 너무 예쁘더라고. 그 선생님 저 그 옷 입고 싶어요 그랬더만 그 다음날 갖다 주더라고. 자기는 다른 옷 입고 그 옷을 갖다 줘. 그래서 내가 그걸 입어봤더니 전혀 안 옷이다. 그분은 날씬하고 키가 큰데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고 그 옷을 입고 싶어요. 그래서 주제 파악을 확실히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을 며칠 전에 평택에 가서 무진장 아구찜을 먹고 평택여고를 갔어. 평택여고는 제가 84년부터 2012년까지 28년 동안을 근무했어요. 여기 공립학교거든요. 보통 6, 7년이면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평택여고에 전무후무한이에요. 한 학교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 제 과목이 특수해서 그런 건데, 근데 과목이 뭐였는데? 과목이 타자였다가 나중에는 워드 프로세스를 가르쳤어. 컴퓨터로 바꿔서. 그런 영어는 잔뼈가 굵은 데가 아니라 굵은 뼈가 삭은 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잔뼈가 굵은 데가 아니라 내가 다 컸잖아. 잔뼈가 굵지 않았잖아. 34살서부터 62살까지 근무했으니까. 잔뼈가 굵은 데가 아니라 굵은 뼈가 삭은 데가 평택여고인데 거기 가면 지금도 동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술 선생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 그냥 얼싸안고 너무 좋아했어. 근데 난 그 미술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 것이 그분은 자기 옷에 대해서 아주 오픈한 거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야. 나도 옷을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때 아주 뚱뚱했대. 아무도 관심을 안 갖. 그래. 그래서 이분이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절치부심하고 살을 뺐어. 5 사이즈로 만든 거야. 그래서 평생 그 5 사이즈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웰빙, 좋은 식품만 먹고 집에서도 운동을 그렇게 1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그 몸매를 평생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한번 그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마리아 칼라스가 그렇게 뚱뚱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악가들은 자기 몸통이 악기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그 목소리가 잘 나오는 건데 감독이 너 그게 뭐냐? 너 도대체 프로가 돼가지고서는 그 몸을 해가지고 생각해봐.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폐병 환자. 라트라비아타 그 여주인공은 비올레타야. 그 다음에 라보엠의 그 여자 주인공은 림이에요. 여주인공 이름이 림인데 둘 다 폐병 환자야. 폐병 환자는 피를 쏟아내기 때문에 폐에 병이 있어서 피를 쏟아내는데 바짝 마르지. 바짝 마른데 이렇게 뚱뚱한 여자가 미미가 돼서 나오고 그 다음에 비올레타가 돼서 나온다 그러면 아이 저 여자가 어딜 봐서 폐병 환자야. 이건 전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프리마돈나를 맡으려면은 살을 뺄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는 그 여자가 아주 또 몇십 킬로를 뺐어. 몇십 킬로를 빼가지고 그 여자가 또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뭐냐? 자기 관리에 성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전에는 몸이 아니었다가 자기 관리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시 그 옛날에 자기 몸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달콤함을 충분히 맛봤기 때문에 이 달콤함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미술 선생님이 저한테 뭐 더 젊어졌고 더 이뻐졌다 그래요. 나는 그 선생님 몸이 너무 부러운데 나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4kg 이상이 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옷을 못 입어서 너무 속상한데 이 선생님은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난 지금 병원 달고 살아요. 그러더라고. 더 말랐더라고 선생님은. 그래서 계속 병원을 다닌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선생님은 부러워하고 날씬해서 그 선생님은 내가 건강하다고 나를 부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여고는 이렇게 제 그 굵은 뼈가 삭은 데인데 거기가 제 그리움이 또 있는 곳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나무를 94년도에 나무를 커다란 나무를 뭐 목련에다가 애기시나무에다 라일락에다 등나무꽃에다가
커다란 나무를 갖다 심었어.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학생 장학금을 100만 원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97년도에도 또 나무들을, 커다란 나무들을 또 추가로 다 심었어. 그래서 제가 심은 나무들이 지금 그 평택여고에 가면 아주 거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심으면서 또 울었겠어? 안 울었겠어요? 울었지. 울었어요. 당근. 자신의 그리움을 심은 거야. 거기다 단지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그리움을 심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심으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97년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평택여고를 그때 퇴직을 했는데, 작년에 또 무진장 아구찜을 먹으러 가면서 그리운 곳이니까 둘러봐야 되잖아요. 평택여고 갔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그리움 있는 곳이니까. 평택여고 선생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선생님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동료 선생님들을 나는 그 동료 선생님이면서 동료면서도 또 선생님으로 이렇게 좋아했어. 학교가 뭐가 좋은지 아세요? 한문 모르면 한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영어 모르면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 내가 너무 힘들어, difficult 그랬더니 영어 선생님이 no, too hard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difficult가 아니라 too hard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계속 배울 수 있는 데예요. 그 다음에 어린 그 여학생, 치과 의사는 맨날 썩은이만 들여다봐야 돼. 근데 나는 18살 먹어요. 꽃보다 더 예쁜 소녀들하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삶이에요. 제가 열정이 넘치잖아. 어디 가서 열정이 넘치다 그래요? 제가 가면 다들 깨갱 꼬리 내려. 어딜 명함을 내밀라고 그래. 그래서 막 방방 떴다가 그 아주 차분한 여학생이 네 선생님 그러면 창피해. 이거 선생님 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어른한테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녀들한테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내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 죽을 때까지. 공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도에 졸업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를 갔어요. 73년도에 농학과에 가고, 그 다음에 85년도에는 국어국문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가정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문화교양학과를 갔어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1985년도에는 왜 국어국문학과를 갔냐 그러면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좋은 글은 왜? 서든야학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서든야학 이야기. 그러니까 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평생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서든야학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글로 적고 싶다 하는 이 욕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왜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냐. 드디어 이제는 내 글은 다 썼어. 서든야학 이야기를 다 썼는데 이것을 내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꿈은 거기 가면은 PD들, 방송국 PD들, 그 다음에 영화 관계자들이 교수님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어 영상학과를 갔는데, 가서 어디 TV 드라마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제작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졸업은 했어요. 2020년도 2월 19일에 처음에는 60점 이하는 이제 과락이잖아. 60점 이하 될까 봐서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공부를 해서 평균 72점이 나왔는데, 졸업할 때는 장학생으로 졸업했어요. 88.5로 졸업했어요. 졸업할 때는. 그래서 2020년도에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미디어 영상학과를. 근데 뭐 지금은 뭐 굳이 영화로 안 만들고 드라마를 안 만들어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면 되니까 뭐 굳이 뭐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한영구 영화 감독이 언젠가는 그 서든양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 만드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다가 엄청난 제작비가 드니까는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제품은 선생님이 이뤄줬고, 그 다음에 서든야학 이야기를 반드시 글로 써서 책으로 편하게 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랬는데, 92년도에 서든야학 때 가정과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 저를 약 먹고 깨어난 다음에 저한테 저기 해줬어. 취직을 해줬어. 백화점에 취직해준 그 가정과 선생님인데 지금 경북대 교수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야. 내가 그 선생님 전화를 너무 기다렸거든요. 그 선생님 전화를 받고서는 야, 이렇게 희한한 병이 있대. 글만 쓰고 싶은 병에 걸렸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밥도 먹기 싫고 잠도 자기 싫어. 학교 출근하기도 싫어. 애들 키우기도 싫어. 그냥 오로지 글만 쓰고 싶은 병에 걸렸어. 그래서는 9월 2일 날 그 선생님 전화를 받고서 끝나고서는 2시간 자고서 깼는데 그 다음부터 글만 쓰고 싶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밤새, 이거는 지금 티슈인데 두루마리 화장지를 내 눈물로 다 말아내고 밤새 글을 썼어요. 그러고서는 아침엔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는 아침에 밥도 안 먹고선 출근했어. 그래서는 꼭 엿새 동안에 하루에 잠은 2시간, 밥은 한 끼를 먹고서는 엿새를, 그러고서는 밤새 두루마리 화장지로다가 내 눈물로 다 말아내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나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엿새 동안을 버티니까 8kg가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그냥 제대로 확실히 되더라고요. 8kg가. 근데 거울을 보니까 완전 해골이 됐어. 내 얼굴이 완전 해골이 됐더라고요. 이는 설렁설렁 하더라고요. 이가 설렁설렁하고, 그 다음에 얼굴이 완전 해골이 돼요. 그러니까 뼈하고 가죽만 남았더라고요. 54kg에서 46kg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2년도부터 그래, 사명감을 붙은 거지. 반드시 우리 서든양 선생님들을 이야기를 써서 책으로 편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겠어. 이런 사명감에 불타서 글을 썼는데 그게 나 자신도 못 믿었어. 이게 책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연금공단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공단에 모든 국민은 작가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1년에 2번씩 운영되거든요. 거기에 등록해서 그 프로그램을 한 달 동안 마치게 되면 누구라도 다 책을 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에 책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제 책을, 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급조해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글을 써서 억지로 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쓴 거를 그대로 갖다 주니까는 그냥 좀만 태고를 해가지고서는 갖다 주니까는 이게 저기가 됐어요. 책이 나왔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책이 나오고 그게 이제 온라인 상으로다가 원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출판사 책 글쓰기 모임에 있는 거기에 그 출판사 대표가 있어요. 행복에너지라고. 그 출판사 대표가 거기에 있다가는 예, 행복에너지. 제 책을 갖다가 출판을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드디어 나온 거예요. 2019년도. 그래서 2019년도 1월 19일에 1월 5일에 책은 나오고 1월 19일에 그 콘서트를 충무로에서, 영화로죠? 영화가지, 충무로에서 서든양 선생님들,
서진양 선생님들을 모시고서는 제가 북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적 네트워크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제 카톡 친구가 1580명이에요. 그래서는 그 북 콘서트에 제 개인 인적 네트워크로 온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북 콘서트를 듣고 그다음에 뭐 책을 사가고 그다음에 약 선생님들이 200권을 사주시고 또 한 선생님이 황권식 선생님이 또 100권을 사주시고 제 또 동창이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서 또 저기를 하거든. 치과 의사거든. 그 사람이 또 뭐 10권 사주고 우리 김봉중 회장님도 몇 권 사주시고 그래서 우리 김봉중 회장님이 고마운 것이 얼마나 바빠. 그런데도 내 수필가 등단할 때도 와주시고 그 다음에 또 북콘서트 할 때도 와주시고 이건 결국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예, 와주셔서 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가지고서는 결국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을 동영상으로 만들면 돼. 동영 있는 거니까 그냥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으로 나왔어. 제 어렸을 제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1970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꿈이 뭐라 그랬죠? 대학교를 마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를 60이든 70이든 꼭 마칠 거야. 그런데 그게 꼭 50년 만에 1970년에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하고 2020년 50년 만에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 영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제 꿈이 다 이뤘네요. 책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진 꿈이 아까 내가 적어놓은 거를 봐야 되겠다. 근데 또 하실 거예요? 예? 또 안 해요? 또? 또 하실 것 같은데? 또 도전. 또 도전? 지금 6개, 몇 개 했잖아요, 과목을. 하고 싶은 과목이 또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 제가 미디어 영상학 공부한다고 그럴 적에 우리 정 이사님하고 회장님하고 다 말렸어.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때려쳐라 그랬는데 나는 그때 50년 전에 교심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거 맞춰야 돼. 그래서 그거 공부하느라고 뭐 장학생은 됐지만 장학금은 받았지만 제가 엄청 염증 수치가 최고조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4kg 이상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깨에 염증이 생겨서 장덕 한의원에 가서 또 6개월 동안 또 치료받았어요. 뭐가 힘들어요? 미디어. 이게 안 올라가. 아니, 미디어 영상학? 네. 미디어 영상학 공부가 학점 따는 공부는 일단 우리 나이에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게 실습 과목이 많아요. 법학과 한번 가보려고 법학과. 에? 법학 한번 해보려고. 법학? 법학은 할만해요. 그건 뭐 실습 과목 아니에요? 없으니까. 근데 별거 아닌 건 아니지. 학점 따는 공부는 제가 그거 졸업하면서 학점 따는 공부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무슨 공부해? 오페라 공부해요. 발레 공부해. 그 다음에 모델 워킹해요. 제 꿈이 이루어진 것은 선생님하고 이 책에 나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 마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패션 디자이너하고 발레리나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게 앞으로도 저는 지금도 뭐 어디서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유튜브도 여기저기서 몇 군데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글쓰기는 서초문화원에서 2013년도인가 15년부터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필가를 등단했거든요. 근데 77살에 화가로 데뷔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거기 놀이터를 갔더니 그 체스 파트너가 안 온 거야. 그래서 멀거니 앉아있으니까 젊은 직원이 선생님 그림 그려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나 붓도 한번 안 잡아봤어.
아니 괜찮아요. 한번 하셨다가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미없으면 그만두고. 그랬더만 이분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거예요. 77살에 그림을 그 젊은 직원의 그 센터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커뮤니티 있지, 센터 젊은 남자 직원의 권유를 듣고서는 그 그림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10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1살까지도 전시회를 했어요. 그래서는 이분이 나중에는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샤갈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자신이 모르는 재능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77살보다 어리죠?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게테가 파우스트 쓴 것이 80세가 넘었고 90세의 발레리나가 된 남자. 여자는 발레리나, 남자는 발레리노로거든요. 발레리노가 된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먼 데서 찾을 거 없어. 서천문화원에 제 후배가 되는 거죠. 이번에 94세의 남자인데 스필가 등단했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한테 가지고 있는 재능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짠!